캐릭터 빌드업이라고 했는데 이 밑에 있는 작은 글씨는 권혁주 회장님이 이제 챗 GPT 돌려가지고 나온 글이고요. 보고 나서 학교 떠올려 보면 기억도 안 나는 친구들이 뭐 몇 명씩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존재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이렇게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있겠지만 작품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낭비, 공간 낭비, 시간 낭비, 페이지 낭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만화의 어떤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는 이름이 부여되고 얼굴이 적어도 클로즈업이 한 번씩은 된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작품 안에서 역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캐릭터들은 각각 이 작품이 달려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달려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 빌드업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하나의 사례를 제가 쭉 다 캡처를 해왔어요. 그 미생을 하면서 시즌 1 때 가장 좀 중요했고 열심히 만들었던 그 특정 에피소드 과정 단행본으로는 거의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한 3권 정도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빌드업하는 과정이 지난하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3권씩이나 되니까 굉장히 이제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뭐 댓글에서는 뭐 이 작가 할 말 없으니까 괜히 뭐 그냥 헛소리 하고 앉았나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악플도 좀 달리고 이랬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참아 나가야 되는 거죠, 작가라면.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설명드릴 수 있게 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만요, 벨트 좀 풀고. 그 어린이라는 작품 설정집을 갖고 왔는데요. 어린은 물고기 어자에 비늘린 해가지고 물고기 비늘이라는 뜻인데 제가 이제 남극을 이제 2번 그 체험단으로 해가지고 다녀왔는데 그걸 소재 삼아가지고 만든 만화입니다. 저는 이제 작품 들어갈 때 여기 나오는 주요 캐릭터들의 연보를 만드는 편인데요. 옛날에 엑셀이 없었을 때는 이제 이걸 그 노트에다가 줄 그어가지고 다 만들고 숫자 하나 틀리면 다시 화이트 해가지고 고치고 근데 엑셀을 만났더니 신세계인 거죠. 위에 버튼 하나 누르고 밑에 딱 찍으니까 숫자가 1, 2, 3, 4, 5, 6, 7, 8 쫙 나오고 뭐 이렇게 되게 알아보기 좋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남극 인물 연보인데 보면은 이제 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연도를 쭉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나이, 여기에는 이제 그 사람의 학력이랄지 몇 살 때 뭐 몇 학년, 대학을 나왔으면 대학교 몇 학년, 군대는 언제 갔다 왔고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여기에는 이 해당 연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적는 거죠. 가장 인상적인 어떤 일 대신 이 만화에 좀 연관이 좀 있을 법한 예를 들어서 이 만화는 어린이라는 만화는 남극과 아이돌 연예기획사 두 축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제 대중문화 쪽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정리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 비고라는 항상 작품의 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생 같으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뭐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고 옛날 제 야후 만화 같은 경우에는 사건 사고 위주로 기록이 돼 있겠죠. 뭐 삼풍백화점은 언제 무너졌고 뭐 성수대교는 언제 무너졌고 뭐 이런 식으로 사고 위주로 정리가 됐겠죠.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몇 살이고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작품 안에서 연도를 굳이 뭐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자기 자신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 자신은. 그리고 이 캐릭터가 지금 몇 살을 지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가는 알고 있고 그 나이에 걸맞는 대사를 부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다 보면
이게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골똘하게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외에도 그런 이제 각각 주인공하고 이제 조연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구형 존재, 뭐 구형은 이 사람의 내면까지도 다 오픈되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공이겠죠. 동그라미가 다. 반구형 인물은 주인공 옆에서 주인공 같을 정도로 조력하는 조연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피자 조각 정도 되는 사람은 그 역할은 있으나 아주 그렇게 큰 역할은 아닌 사람 뭐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구형 존재가 한 두세 명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고향은 어디고 아버지는 뭐 하셨고 어머니는 뭐 하셨고 뭐 부모님이 대학은 나오셨던 분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살았는지, 그 다음에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틈나는 대로 메모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메모를 하다 보면은 한 명 한 명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머릿속에 아 얘는 절대 살이 쪄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게 좀 잡힙니다. 그러니까 외형을 그냥 뚱뚱한 사람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마른 걸로 가야 돼 뭐 이게 아니라 이거를 만들다 보면은 캐릭터가 좀 약간 느껴져요. 이렇게 얘는 키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키가 크고 말랐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아주 평범한 체형이었으면 좋겠는데, 혹은 예뻤으면 좋겠는데, 뭐 미모의 어떤 지성도 겸비한 어떤 누구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외모까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플롯 같은 거를 거의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 같은 거를 사서 뭐 영화 관련한 책들 보면 플롯 뭐 이런 것들 책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캐릭터 자체가 플롯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캐릭터를 내가 섬세하고 깊이 있고 컬러풀하게 짜놓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이 만나지 말아야 될 이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 어떤 상황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의도적인 플롯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안 만들려고 합니다. 대신 이 각각의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가, 요거에 좀 더 집중하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건 성취했고 요건 좀 놓치고 실패했고, 성취하고 실패하고 성취하고 실패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온이라는 주인공은 남극에 가기 직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기의 처지에서 어떤 상황들이었는지를 새로운 무대를 가야 되는 거니까, 남극을 가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남극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임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쭉 해놨고, 그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에 비춰보니까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떤지, 이 사람들 마음 상태가 이걸 잘 이뤄낼 수 있는 상태인지, 그냥 이뤄내기가 곤란한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알아보기 편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 각자가 스스로 남극에서 요번에 남극에 갔을 때 각자가 원하는 바를 정리를 해놓는 거죠. 각자 무엇을 바라고 가게 됐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그 창작물에서 보통의 경우는 주인공을 비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는 100점 100패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비밀을 뭔가 많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굉장히 우리 그림쟁이들 혹은 창작자 입장에서 끌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누군가한테 어떤 캐릭터한테 감정을 이입하고 그 캐릭터와 나의 동일한 점을 요만큼이라도 발견을 해내야 그 캐릭터가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대중매체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인공 캐릭터 자체를 조금 신비롭게 만들고 싶거나 비밀스럽게 만들고 싶다면 그 주변인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설명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그 하비에르 바르뎀 머리 이렇게 된 친구 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사나 모든 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대신
저는 그 영화의 주인공은 타미리 존스 그 보안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어떤, 그러니까 경력자, 연식이 오래된 경험이 많은 사람,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한 나라는 없다. 왜? 이 새로운 살인자를 봤더니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죽였는지 히스토리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영화 보면은 동전 튀기게 해가지고 편의점 사장을 죽이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히스토리도 알아낼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그 하베이르 바르뎀보다 훨씬 잔혹하게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보안관은 이 불특정한 어떤 앞뒤 연결고리가 없는 살인사건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곧 은퇴를 앞둔 보안관인데, 이 사람은 이 살인자를 읽어낼 수가 없다라는 두려움으로 어떤 이 하베이르 바르뎀이 숨어있는 모텔에 갔을 때 분명히 그 방 안에 하베이르 바르뎀이 숨어있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지만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를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촉으로 들어간 순간 나는 죽을 거다라는 공포가 왔겠죠. 이렇게 신비로운 사람이 있다면 이 존재를 끊임없이 주변을 통해 가지고 알려줘야 돼요. 간접적으로 각각의 입장에 맞춰 가지고. 근데 대부분 그 주인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비롭게 만들 때 대부분 또 전지전능하게 만들죠. 모든 것들을 다 할 줄 아는 사람 같이 만들고, 이런 게 이제 대부분 많은 경우에서 좀 독자들로 하여금 이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못 얻게 만드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개의 캐릭터들이 시대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보안관으로 나왔던 사람은 우리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많은 경험이 많은 것이 곧 미덕이었던 세대. 그리고 하베이르 바르뎀 같은 경우는 종잡을 수 없는 최근의 어떤 세대.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그 화성에서 온 누구, 금성에서 온 누구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서양에서는 몇 년도 이후에 태어난 어린 아이들을 인디고 칠드런이라 그래가지고 보라색으로 특정해서 좀 읽어낼 수 없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처럼.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이제 카우보이 한 명 있잖아요. 이 친구는 그냥 우리 같은 갈등하는, 거기서 이 사람이 돈가방 들고 튀었으면, 물론 돈가방 안에 위치 추적기가 있기 때문에 잡히긴 했겠지만, 괜히 거기에서 동정심이 든 거죠. 거기에서 죽어가고 있던 사람이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냥 돈만 갖고 튀었으면 됐는데, 괜히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다시 그 저기 사람이 사망해 있는 그 현장으로 다시 갔다가 쫓기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인 건데, 이 그 코멘베카시 원작자가 더 로드라는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이분이 이제 60세가 넘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10살쯤 됐을 때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공포가 들었다고, 그 작가의 말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이 아이를 위기에서 구해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몸이 아니구나라는 걸 스스로 너무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날 그냥 공포처럼 다가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좀 과장하고 빗대서 그 더 로드라는 책을 정말 순식간에 써 내려갔다고. 정말 짧은 기간, 마치 누가 와서 대신 써준 것 같이 순식간에 썼다고 해요. 저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도 그 연장선상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비하게 만들어서 좋은 그런 것들은 그냥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해가 돼 있고, 이 사람은 비밀스럽게 가는 것이 정말 100번 1000번 맞아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상습적으로 그 신비로운 사람, 완전 무결한 존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버릇하는 것은 자기 발등 찍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각 캐릭터마다 이제 이 그 캐릭터 노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저는 좀 쓰는 편인데,
우리가 쓰는 어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창작자라고 해도. 그래서 캐릭터 10명에 대해서 10가지로 나누어서 처음에는 기세 좋게 쓰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다 비슷한 인간들이 돼 있어요. 내가 글 쓰는 습관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컬러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별자리나 이런 데 보면 어스트랄러지 보면 48주간 뭐 이런 48가지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있거나, 이거 같은 경우는 애니어그램으로 9개로 나눈 것을 차용을 해왔죠. 이런 것들을 차용을 해오는 이유는 애니어그램이 맞다 그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와 다른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언제 보더라도 새로워요. 제가 만약에 직접 떠올려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 첫 문장 보자마자 아 이거 어떻게 내가 그때 썼었지 이게 딱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읽어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남이 좀 소설책이 아니니까 애니어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공정한 어휘로 쓰여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계속 제가 설정한 캐릭터에 대해서 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다 보면 딱 애니어그램대로 가지 않아요. 변형될 때가 있으면 그때그때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미생 같은 경우도 미생이 시즌 1이 146회였고 오늘 마감한 미생 시즌 2가 180회였는데 이 정도 되면 제가 뭘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 에피소드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에버노트에 그걸 다 정리했었는데 지금 이제 에버노트가 업데이트도 잘 안 되고 좀 불편해가지고 원노트라는 것으로 이제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미생 각 회차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 걸려가지고 시즌2 하기 직전에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아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구나 하고 되게 놀랄 때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캐릭터가 잠깐 등장할 때 각 회차를 써놓습니다. 그 캐릭터 옆에다가 어떤 회차에서 이 캐릭터가 나왔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편을 쓰다 보면은 스토리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혹은 풀어나가야 될 때 항상 그 전에 누적된 내가 만들어놨던 그 내용 안에서 다 힌트가 있고 가야 될 길이 있고 디딤판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깐 나왔던 그 캐릭터가 다시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을 의도를 못했는데 독자들이 봤을 때는 야, 이 양반 떡밥에서 잘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독자들은 야 이게 엮여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제 쾌감 같은 걸 갖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제 이익기 드라마 때문에 이제 전문 시나리오 작가 분하고 저도 그 각본 작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끼리 이제 이익기라는 그 웹툰과 영화에 나오지 않았던, 등장하지 않았던 부분의 세계관을 저희끼리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이상향을 만들려고 했던 건가? 그러니까 만화 웹툰에서는 굉장히 짧게 몇 컷으로 설명이 됐던 거지만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고 좀 더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보자, 이 설정 자체를 이라고 해서 같이 이제 작년 12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가지고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하게 되실 때가 있을 텐데, 많을 텐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브레인스토밍이 마치 n분의 1로 앉아가지고 n분의 1로 발언하면 끝인 것 같지만 무조건 브레인스토밍 자리에는 우산 꼭지, 상투 꼭지를 쥐고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행자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아무나 그 자리에 붙여가지고 n분의 1로 의견 있으면 말해봐가 아니에요. 이 주제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한 사람들이 와서 n분의 1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쩌다 얻어 걸리는 아이디어를 듣자고 그 자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레인스토밍에 오늘의 아젠다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숙지하고 와서 네가 갖고 있던 생각을 말을 해가
브레인스토밍에 맞는 것이지, 우리 기분 좋게 앉아서 새우깡 먹으면서 너도 한마디 해봐, 너도 한마디 해봐, 이거는 회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루 6시간에도 건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왜? 우연의 기대니까. 우연히 뭔가 나오기를 바라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저희는 전문 작가들이 이미 2명이, 저와 2명이 참여했고, 제작자님 참여했고, 게임 회사에서 컨셉 디자이너 했던 분이 같이 4명이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 미팅을 하면서 되게 주의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어쨌거나 회의가 끝나면 이 전문 시나리오 작가님은 그날 했던 회의의 내용을 A4 용지 이렇게 한 너다섯 장 정도로 정리를 해서 공유를 시켜줘야 돼요, 저희한테. 근데 가서 글을 써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취재를 나가시면 분명히 그럴 건데, 취재 현장에서 어설프게 이해한 것처럼 작업실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쓸 게 거의 없습니다. 디테일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알아들을 때까지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약간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시나리오 작가가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을 하다 보면은 약간 이 사람이 쓰기 편한 어떤 결말, 그날의 결말을 말을 해주기 위해서 나 역시도 뭔가 되게 편리하게 왜곡해가지고 전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지 않는 게 맞아요. 거기까지. 그냥 답을 안 내려놓는 게 맞아요. 오히려 시간을 더 두고 더 고민하는 게 맞는데, 대부분은 이 사람의 수고로움과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하다 보니까 뭔가 매짐을 주려고 해요. 근데 써온 걸 보면은 완벽하게 뉘앙스가 달라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뒤에 가면 이제 이런 걸로 만약에 싸우기 시작하면 작가가 갑질한다라고 이야기 나올 수가 있고, 굉장히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금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 답을 내리면 안 되는 어떤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중단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좀 더 생각이 여물 때까지 미루는 거죠. 이것도 지금 이제 저희끼리 이게 지금 몇 번째 버전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버전, 요것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만 아마 쓸 것 같고 다 날리게 되겠죠,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캐릭터로 어떤 플롯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캐릭터로 진행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만화 연재할 때도 그랬고, 가장 많은 반응을 얻었던 그 요르단 중고차 비리 사업과 그 PPT에 관련해서 제가 캐릭터들을 어떻게 섞어서 썼는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플롯은 준비하지 않고 장그래가 어떤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할지만 저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아주 사소하게 이 친구는 회사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니까 회사에 너무나 당연한 거에서부터 좀 실수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불 사건을 집어넣었고, 그랬더니 되게 편해진 게 독자들이 이 만화에 기대하는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뭐 읽기 처음 연재할 때는 댓글도 한 40개, 뭐 50개 정도밖에, 그때 강풀 막 2,000개 달리고 막 이럴 때,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그 어린이집 에피소드 나오고 그 날개대리 에피소드 나오면서 이제 그 특히 어린이집 에피소드가 나오면서 그 어머니들 자주 가시는 사이트에서 미생봤냐 막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댓글도 뭐 100개 200개 달리고 이렇게 됐었죠. 저는 장글에는 그 분명히 용어 때문에, 무역 용어, 다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일들의 연속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무역 용어를 배우는 것으로 거의 2화를 채운 적도 있었고, 문장 축약하는 에피소드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오해를 한 게 이
이건데, 누가 댓글에 이제 이 만화에는 그 어느 회사에나 꼭 있는 빌런이 없다. 근데 제가 게임이나 아니면 그 마블 그 영화 같은 걸 잘 안 봐가지고 빌런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악인을 말하는 건 줄 알고 악당을 설정을 했죠. 여기에서 한참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누가 댓글에 아니 이런 악인 말고 계속 우리 회사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일해야 되는 진짜 깝깝한 인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누가 뒤에 수정을 해줬는데 저는 그냥 악당으로 생각하고 그렸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센 느낌 없이 좀 되게 나쁜 놈.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사 가기 싫은 이유가 그놈하고 오늘도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마음이 들을 정도로 나쁜 놈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박종식 과장이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회사에 모두가 싫어하는 존재. 그래서 온 첫날부터 장글에는 이 사람이 찝찝했고 영업 3팀이라는 장글의 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분명히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역시나 장글에가 여기서 이제 뭐 명탐정 코난 장글에 뭐 이런 식으로 댓글도 달리고 이랬는데 이제 되게 오바죠. 그 이제 신입 사원이고 하니까 뭐 문제 없이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룰을 모르다 보니까 이제 또 바둑,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리드해가는 바둑을 두던 사람이니까 자기 아이디어 판단력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길들여진 사람이고, 그래서 장글에는 이럴 수도 있겠다, 좀 만화적인 과장을 섞어서 이렇게 이제 넣었었는데,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제 취재원분들, 조력자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 박종식 과장이 비리를 저질렀던 그 사업은 그럼 보통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버린대요. 그 사업을 지운대요. 왜냐하면 그 담당하는 팀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아깝지 않냐? 그거 다시 가져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걸 가져가는 팀은 엄청난 욕을 먹는다. 남의 직장을 잃어버리게 할 정도로 해고가 될 정도의 큰 사건이 된 그 일을 가져와서 우리 팀의 실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좀 문제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 너무 쓰고 싶은 거죠, 이 에피소드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팀에서 영업 3팀에서 가령 영업 1팀에 있었던 비리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잘라내고 좌천시키고 이렇게 했던 일을 어느 팀도 안 가져가는데 회사는 버리려고 했던 일을 영업 3팀이 영업 1팀의 일을 다시 가져와서 하겠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장글에는 이제 이 아이디어를 자기 바둑 스승의 이제 회상을 통해 가지고 그걸 쓰는데, 그러니까 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사업에서 잘못된 사람들 걷어내고 비리를 걷어낸다면 그 사업은 매우 매력적인 아이템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장글에는 회사 생활을 잘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치고, 그럼 장글의 판단이 회사 생활은 잘 모르지만 얼마나 독특하고 독창적이며 어렵지만 그래도 날카로운 핵심이 들어있는지를 장글에가 계속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떠들면 안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거울같이 장글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영이가 장글에한테 자기 상사들한테 미팅 자리에서 그 중고차 사업을 가져오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다들 심각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안영이가 너 대단한데, 네가 대단한데
적어도 이 정도의 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오해가 강한 일이라면 네가 단지 돈을 얼마 더 벌 수 있는 사업 그 이상의 어떤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타당성을 네가 갖췄는지 생각을 했는지가 궁금하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장그래가 생각하고 있던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에 이제 상사들도 쉽게 이 사업하면 안 돼 라고 밀어버릴, 사실 원인터는 대기업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번다고 해봤자 다른 사업으로 다 채워질 수 있는 사업이라서 사실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죠. 특히 이런 일일수록 남들의 비난을 많이 받는 일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 취재원분들도 저한테 똑같이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이걸 넣은 이유가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선생님을 그걸 꼭 넣고 싶냐? 그래서 장그래는 고졸이라서 여기 다른 인턴 동기들은 다 정직원이 됐는데 자기만 계약직으로 됐다. 자기는 정직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직원이 된 사람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에 대해서 모욕을 받은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한테. 장그래 입장에서는 모욕받은 느낌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안영이만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오상식 과장도 이제 왜 그러는 거냐 했을 때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쓴 거죠. 장그래 입장에서 모욕받은 것 같다. 그리고 원히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명함에 원히터, 차장 누구, 대리 누구, 사원 누구라고 찍어가지고 항상 원히터를 뒤에 두고 그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모욕을 당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제 대사를 넣으면서 장그래는 여기에서 일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되게 이제 묘사를 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 과장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까지 할 때 되게 이제 제 취재원 분들하고 되게 조심스럽게 어떤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냐면, 얘가 너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완전 무결하게 가고 있다. 지나치게. 여기 같은 동료 상사들도 너무나 다 이해해주고 있고, 그래서 장그래는 바둑을 잘 둔 아이인 건데 뭐 이렇게 회사에서 막 총천연색으로 이렇게 활약을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이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기에 이제 잠깐 이야기하자면 종합상사의 신입사원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라는 말은 일부러 이제 상사맨이라는 키워드를 저는 그 인턴십 그 PT 면접 때부터 계속 갖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사맨들 특유의 그 정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요르단 PPT 할 때도 사장 앞에서 상사맨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했고, 제일 이 팀의 이 회사의 제일 막내 계약직 신입사원이 상사맨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제 좀 이런 임원들, 그 자리에 이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서 PPT 자리에 앉아있던 임원들부터 이 상사맨이라는 말에 뭔가 약간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장치였던 거죠.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장그래에게 공감이 형성이 됐는가를 상사맨이라는 단어로 만들기 위해서 그 전부터 계속 쓴 거죠. 이 회사 맨 처음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 같은 경우도 이 PPT 장에 들어올 때는 뭐 골프 어쩌고 저쩌고 뭐 떠들면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골프 어쩌고 저쩌고 취소하면서 나가는. 이제 장그래가 이 정도로 이 사장까지 이렇게 할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일을 얘가 자연스럽게 이 일을 받았다라고 설정을 하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PPT 전날
장그래는 혼자 숨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이 무게감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이 요르단 PPT의 주인공은 오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장그래는 역할 다 했어요.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아이템을 제안한 것으로 장그래의 역할은 다 끝났어요. 제가 생각할 때 장그래는 거기까지가 실질적인 장그래의 역할인 것 같고, 나머지는 장그래한테 보여주는, 장그래가 목격하게 될 어떤 고참들의 어떤 이 플레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제 혼자 숨어 있다가 PPT 하는 장면을 보고서 실제 임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런 대사를 딱 친다고 라고 했을 때 장그래 입장에서는 이제 미칠 것 같겠죠. 막 1년 정도 지난 상태였을 테니까. 이제 오상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을 다 먹고 왔기 때문에 장그래가 처음에 비리만 걷어낸다면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생각을 한 거죠. 자기가 발표를 해야 되고 어떤 시선을 마주해야 되고 그 시선을 어떻게 내가 저항해야 되고 버텨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생각했을 텐데, 장그래 같은 경우는 명분이 있고 좋은 사업이고 일 되게 하자는 건데 뭐가 나빠 라고 하는 거에서 임원들이 한 명 20명 가까운 임원들이 자기는 평소에 회사에서 만나볼 수도 없을 임원들이 꽉 채워졌을 때 그 사람들이 내뿜는 어떤 기운, 이런 것들에 쪼그라들어 버린, 너무나 당연하게 20대 후반의 그냥 청년이니까. 그래서 오상식의 표정을 훨씬 더 담백하게 그리려고 했었고, 이제 장그래 표정을 조금 더 이제 과장시킨 거죠.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장그래 입장에서는 이제 저 오상식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말하자면 전투를 치러봤길래 저 정도의 배짱과 성취 동기와 목표를 갖게 됐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막 자기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오상식이 하는 모든 말은 장그래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장그래를 오상식으로 이제 이야기 엔딩을 맺으면 주인공이 장그래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장그래로 이야기를 끝맺음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어떤 회장이, 그룹 회장이 신입사원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묻겠어요? 자네는 어떤 일을 맡았나? 약간 이제 이전에 오상식 과장이 뭐 저희 팀 준비가 굉장히 잘 된 발표인데 어떻게 준비했나,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오상식 과장이 저희 팀 막내까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까지도, 그러면서 이제 자네는 어떤 일을 맡았나 하니까 이제 장그래가 요르단 대사관도 갔다 오고 뭐 했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모든 회의가 다 미팅이 끝난 다음에 장그래가 얘가 맡았던 일은 그 테이블에 그 트레이에다가 펜 색깔별로 놓고 다과 뭐 이렇게 과자나 음료 이런 것들을 놓는 역할을 했으니까 자기 역할은 그거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다 라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저는 장그래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엔딩을 맺은 게 저는 좋았고, 사장이 이제 이 회의에 들어올 때 누나도 치는 거지 골프 약속을 하면서 들어왔다가 끝날 때는 이제 이 영업상팀의 발표를 듣고서 이제 사장의 표현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골프 안 치고 회사에 있고 싶다 라는 말로 이 PPT가 얼마나 그 회사의 오너까지 또 마음을 울리게 했는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영업상팀의 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죠. 댓글에는 우리 사장님은 왜 미생 안 보고 골프 치러 가셨지 막 이런 댓글들 막 있고. 그러니까 이 앞에서 발표하는 영업 3팀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기에서 이 어려운 임원들 앞에서 PPT를 진행을 할까, 저는 그걸 설정을 해놔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사를 써야 되는 저의 마음가짐과도 같은 건데,
뭐냐면 이 앉아있는 임원들이 나를 시비 걸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 발표를 통해서 한때 정말 자기 자신들도 불태웠던 자기의 모습을 지금 이 앞에서 발표하고 있는 나에게서 읽어냈으면 이러한 마음으로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깊은 뜻을 알아주십시오. 나는 지금 당신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어떤 그 의미가 있어야 이 임원들이나 이 사람들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배역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배역. 그러니까 장그래라는 사람과 영업상팀은 시즌2까지 가서 계속 컬러풀하게 다뤄져야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어마어마한 몇 권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이 일을 이제 그 PPT 한 다음날 그 인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마치 이제 그동안의 줄거리를 축약시켜가지고 독자한테 정리해 주듯이 지금부터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마치 이제 신입 그 같이 입사 동기였던 친구들이 그 과정이 궁금해가지고 들으러 온 것처럼 해서 독자들에게 한번 쭉 정리를 시켜주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캐릭터들도 장그래에게 어떤 역할이 분명히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안영이 같은 사람이 만약에 아까 장그래에게 그런 조언도 하고, 전 만화에서 먼치킨이라고 하길래 전 먼치킨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되게 우월한? 뛰어난?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영이라는 캐릭터 다룰 때에도 되게 그 취재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 만화에서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안영이가 이제 재무부장 여자 부장님 방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 취재원분들이 절대 그거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이제 들어온 신입사원이 그것도 재무부장 방을 찾아가냐. 약속도 없이. 난 너무 그리고 싶다. 안영이라는 사람이 약간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두서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지금 너무 늙은 여우같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두서없게 만들고 싶다. 가게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럼 신입사원이니까 갈 수는 있는데 제가 그 상황을 그려보면 안영이는 아마 대화 자체를 못하고 쫓겨날 겁니다. 해가지고 만화에서 똑똑 안영이가 이제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누구입니다 하니까 그 재무부장이 그래 나가 하는 걸로 끝나는 그 에피소드도 이제 넣고, 그러니까 사람이 연재를 하다 보면요 대사를 쓰고 캐릭터의 표정을 부여하고, 근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 배우의 어떤 표정인가를 보고 나만 느끼는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작가하고 그 배우하고 감독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표정이 내가 볼 때는 꽤 그럴싸하게 그런 표정으로 읽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같이 그림을 그려야 되고 게다가 뭐 한 100컷 막 200컷 이렇게 가깝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눈동자 하나 잘못 찍을 수 있거든요. 그 읽기 할 때 안 그래도 미스터리물 읽기 할 때 항상 모든 그림에 나오는 컷들의 느낌이 약간 의심스럽고 막 이런 거에서 제가 눈을 하나 잘못 찍었어요. 그 류해국이라는 캐릭터에. 쟤 이상한 데 보고 있어. 막 댓글에 쟤 이상한 데 보고 있다고. 그래서 뭘 말하는 거지 해서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그냥 잘못 찍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른 그거 수정하고, 그 다음에 그 댓글이 진짜 무서웠던 게 이영지라는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데 3회에 나오거든요. 누가 댓글에 이 여자가 키포인트야. 그 딱 걸려가지고 계속 이 여자를 이제 계속 컷 사이에 걸치게 나오거나 주인공하고 이장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 뒤에 반맥에 나오거나 아니면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걸로 나오거나 이렇게 이제 얘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하찮게 계속 그렸더니 댓글에 거봐 이 여자 계속 나와. 더 오히려 확증을 주게 되는 이런 것까지 있었죠. 그래서 캐릭터를 빌드업 한다는 게
캐릭터를 읽어내는 사람들 각양각색의 이게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패턴으로 아예 그 분명한 그 에피소드나 아니면 분명한 표정,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데, 이런 만화체, 미생은 배경은 조금 좀 사실적이라도 인물들은 다 만화체 인물들이거든요. 만약에 사파체였으면 되게 표정에서 미묘한 차이 때문에 다르게 해석됐을 여지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얼굴에 면이 많이 쪼개지는 순간, 우리가 그래야 될 면이 많이 쪼개지는 순간 미묘함은 더 커지기 때문에, 만화체니까 웃을 때는 활짝 그냥 입 크게 만들어서 웃었다라는 사인 주면 되는 거고, 슬플 때는 슬픈 표정 만들어서 얘 지금 언짢거나 슬프다라는 사인을 분명하게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를 끌고 나갈 때 제가 선택한 제일 유용한 방법은 나레이션을 많이 쓰는 거였거든요. 대사 말풍선 안에 들어가는 대사는 거짓일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사 실제 하는 말은. 근데 나레이션은 이 사람의 심상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하는 것까지 고급스럽게 활용한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나레이션은 진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나레이션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독자들을 가이드해서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 나레이션의 힘으로. 말하자면 말에게 요 안대를 채우는 것 같이 다른 생각 못하게 딱 요것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날 때 이제 이 입사 같이 한 4명의 친구들이 이 만화에서는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장그래라는 주인공에게 좋은 사람인지, 그럼 이 친구 3명과 입사 동기였던 친구 3명과 영업상팀에서 장그래의 이야기를 처음에 들어주고 넘기지 않았던 그 영업상팀의 상사들과 그 다음에 그 임원 PPT에서 자신들의 어떤 의견과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도끼는 뜨고 들어왔지만 침착하게 이것들을 받아들여주고 허락을 해준 어떤 사장과 그 임원들에 대해서 이제 대단원의 에피소드 하나가 끝났기 때문에 요거 하나 이제 문장 하나 쓴 거죠. 제 작업실에는 문장백과 대사전이라는 이렇게 두꺼운 사전이 있는데 헌책방 가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이제 사랑 그러면 사랑에 관련한 동서고금의 굉장히 오래된 고전들에서 사랑에 대해서 묘사한 글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뭐 성경에서 묘사한 사랑, 뭐 괴테가 묘사한 사랑, 그 다음에 속담 또는 우리 그 문학에서 묘사한 사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두꺼운 책에 뭐 돈 그러면 돈에 대해서 성경에서 묘사한 거, 아니면 하여튼 여러 그 고전 속에서 묘사가 됐던 뭐 이런 것들, 사슴 그러면 고전에서 묘사된 사슴, 염소 그러면 염소는 특히나 이제 그 해외에서는 악마 같은 이미지로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꺼운 책에 저는 가끔 아이디어 안 떠오르면 이 책 보면서 이렇게 막 넘깁니다. 이렇게 두껍고, 그러니까 넘기는 맛도 있어요. 그 안에 글자가 굉장히 작게 엄청 많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색해서 보는 것은 앞 뒤로 이 검색어와 유사한 것들을 볼 기회가 적잖아요. 딱 그 문장만 나오니까. 근데 직접 사전을 넘겨보게 되면 이 단어에 언저리에 있는 그 단어들까지 다 함께 살펴볼 수 있으니까 전 종이사전은 그래도 갖춰놓고서 열심히 잘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해 온 것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탐유부 작가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 역시도 질의응답 받는 게 더 본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뭐 꼭 캐릭터 빌드업 관련하지 않아도
다른 쪽에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장거리에 대해서 약간 좀 외형적인 부분을 좀 궁금한데, 네. 사실은 이렇게 저는 미생 보면서 어쨌든 이 친구가 신입사원이고 그리고 전부 다 계약직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입사원이라면은 뭔가 머리를 굉장히 다듬는다든지 짧게 깎는다든지 뭐 이러한 헤어스타일을 왜 그렇게 뾰족하게 했는가 그게 좀 제일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끼 때 그림으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좀 쉽게 가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그 머리에 대한 지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댓글에 그 천과장이라는 사람이 영업상팀에 합류하게 됐을 때 첫 마디가 그걸 장그래한테 자네 머리 좀 어떻게 하지? 그랬고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장그래가 자네 나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나? 라고 했을 때 저 머리 진짜 잘라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에피소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 답이 네. 혹시 예. 그 캐릭터 자체가 플롯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쓰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성, 각각의 캐릭터의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흐리다 보면 왜 멀리 갈 때 처음에 각도가 약간만 틀어져도 먼거리를 가다 보면 완전히 거리가 달라지듯이 장편으로 가다 보면 이게 초반에 조금씩 틀어지던 게 나중에 그 캐릭터가 생명력을 가져서 스토리나 전체적인 흐름이 너무 엇나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쓰시면서 그런 경우는 없으셨는지, 혹은 그런 위험성이나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너무나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얘네가 처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사 하나 때문에 뉘앙스가 달라져서 이 방향으로 가게 된다든지, 읽기 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미스테리물이다 보니까 밑에 댓글에 어떤 에피소드를 해석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의 어떤 글인가는 꽤 통찰력이 있어서 저조차도 그러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댓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눈동자 하나 잘못 찍었다고 했던 에피소드가 그건데, 그 눈동자 하나 때문에 빚어진 댓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댓글에 또 댓글이 달리면서 님 천재인 듯 막 이러면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제가 봐도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얼른 눈동자 고치고 이렇게 설명 공지처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독자들이 생각이 뻗어나가는, 그래서 작가가 그걸 따라가지 않았을 때는 기분 좋은 틀림이 아니라 이 작가 왜 이래? 감 놓쳤네? 뭐 이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고, 또는 진짜 저의 실수로 이 캐릭터가 엇나가게 됐을 때, 내부자들을 왜 그만뒀냐면, 딴 데서는 이야기 안 했는데 딴 데는 되게 그럴싸하게 말하느라고 이야기가 너무 거대해져서 나의 실력으로는 할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에피소드를 넣은 거죠. 거기에 그 주인공 사진 기자가 있는데 이 어느 악의 실마리를 하나 잡은 게 있어요. 근데 얘네 이 조직원, 조폭 조직원 안상구라는 조직원 중에 하나가 횡단보도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너무나 우연히 듣게 돼요. 이 주인공 사진 기자가 이걸 올리고 나서 이만 하나 하면 안 되겠구나. 일단 그 에피소드를 지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작가는 또 한번 그렸으면 그것까지도 내 작품인 거니까, 그래서 이거 틀렸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해가지고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연재를 접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야후할 때부터 이제 계속 들었던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배역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달려가야 될 목표가 다 있어요. 목표가 도달해야 될 지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끊임없이 상기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장편 연재가 왜 어렵냐면, 내가 지금 즐겁다고 설정한
미래의 에피소드가, 미래에 등장할 에피소드가 과연 그때까지도 유효한 재미를 유지하고 있을지, 이것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고, 장편 연재를 하다 보면 저도 같이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을 한단 말이죠. 내가 그 몇 년 전에 설정한 내 생각을 그대로 존중할 수 있을지, 이것도 되게 자신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엇나갔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와이프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와이프가 고등학생 때 아가사 크리스티 전집을 집에 갖고서 다 읽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전 스토리 공부할 때 추리소설 많이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소설 같은 경우는 문체 이런 거에도 좀 빠지기 쉬운데 추리소설은 목적하는 바가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두세 번 읽다 보면 작가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는 읽지 않아도 반복해서 많이 읽다 보니까 제가 플롯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말은 되게 안 맞는 말일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플롯을 설정하지 않는다 뿐이지 머릿속에는 애초에 그게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건들이나 장글에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일들을 겪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이렇게 정리만 안 할 뿐 제 머릿속에서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추리소설 읽었던 부분들이 꽤 많이 이 중간 단계에서 점검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인터뷰를 하실 때 모르는 게 있으면 취재 인터뷰. 네, 취재 하시죠? 네. 인터뷰를 하실 때요. 작가님께서 집요하게 물어보시다 보면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 지치거나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럴 때도 아마 작가님께서는 집요하게 물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응하는 뭔가 팁 같은 거나 스킬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도 읽기로 잘 되기 전까지는 쉽게 이렇게 누굴 만나서 뭐 이야기해보고 이런 게 쉽지 않았고 거의 잘 안 됐었죠. 저도 다행히 이제 읽기라는 만화가 특히 또 강우석 감독님이라는 너무 유명하신 분이 연출을 하시게 되면서 제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화제도 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다 보니 이제 미생을 하면서도 취재의 어떤 조력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어쩌다 한번 만나가지고 취재를 조력을 받는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전 이분들 딱 두 분이거든요. 되게 그 당시 때 30대 초반 젊었던 분 두 분인데 그분들을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는데, 그 종합상사 6군데를 7군데 다 전화했을 때 다 거절당하고 나서 그 LG상사 홍보팀 막내분이 제가 작가님 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우리끼리 소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선배 형 한 명 더 모시고 나가도 되냐?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해서 첫 만남에서부터 그 깐부치킨에서 만나가지고 막 닭 먹으면서, 그러니까 취재라고 생각 안 하고 이게 너무 아쉽다. 이게 성사가 안 돼서 그 LG 상사 취재 성사가 안 돼서 너무 아쉽다라고 한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던 와중에 같이 오신 분이 또 상사맨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뭐가 제일 지금 어려움이 있냐 그러시길래, 일단 저는 회사를 안 가봐가지고 회사 직급도도 잘 모르겠고요 하니까 이분이 이제 직급도를 다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깐부치킨에서 막 맥주 마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 종합상사는 그 사업팀 회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그 구조도를 다 그려주고, 그땐 미생이 9회쯤 진행됐을 때라 정말 반응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런데도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너무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선생님 제가 여기에 CCTV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것부터 한번 묘사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32살 정도 대리였는데, 요즘 회사원들은 발표를 많이 해서 그런지 너무 말도 잘하고 정돈돼 있고, 그러면서 뭐 6시쯤 눈을 뜹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죠. 왜? 회사 가기 싫으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제가 그걸 다 메모를 했거든요. 그때 휴대폰도 좋은 게 없어가지고 녹음한다는 생각도 못할 때였기 때문에 다 이렇게 메모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를 닦으면서 거울을 보고 또 한숨을 쉽니다. 왜? 여전히 회사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회사 앞에 가가지고 바로 안 들어가고 담배 한 대 태웁니다. 왜? 바로 가서 일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로비를 지나면서 엘리베이터 앞을 한번 스캔을 합니다. 왜? 임원하고 함께 타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하루 일과를 쭉 설명을 해주다 보면 한 2시간 정도가 이렇게 흘러요. 근데 이분들하고는 어느 순간 거의 매주 만났었거든요, 초반에. 그랬더니 이분들이 나름대로 이 작품에 이제 자신들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한 번은 제일 좀 무서웠던 때가 언제였냐면, 미생 시즌 1 후반부에 그 임원에 대해서 이제 묘사가 좀 필요해가지고 그 이 대리이신 분한테 이제 회사의 임원은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전에 이제 임원에 대해서 한번 이분이 이야기해 준 게 있었는데, 그 인턴 사원들 입사 PT 할 때 한성률이라는 캐릭터가 막 이렇게 막 울끈불끈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꼭 한성률 같은 임원 하나가 너 그거 계산할 수 있어? 하니까 한성률이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대사를 임원한테 나도 한번 해볼까? 오래돼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란 대사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감하고 나서 저녁에 우리끼리 만나서 이제 또 깐부에서 통닭을 먹는데,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분이 그러는 거죠. 선생님, 그 회사에서 임원은 그 일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하는 사람이 임원이 됩니다.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미안했던 게, 신입사원은 되게 지금 취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직장인의 꾸밀 수도 있는 어떤 임원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피상적으로 그리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되게 미안했던, 죄송했던, 그분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무조건 휴대폰에 환율 정보 뜨고, 그럼 뭐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사업 단위에서 얼마가 지금 누락이 되겠네, 환율 때문에 어떻게 되겠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사당역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한 카페에서 한 4시간 정도 인터뷰를 할 때 그 임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인터뷰 폼이 그래요. 아주 노멀한 걸 한번 먼저 알려줘요, 저한테. 그 다음에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의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LG 상사 다니시던 분은 이제 저희 LG 상사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또 추가를 해주시는 거죠. 그분이 이제 쭉 설명을, 뭐 저와 함께 입사한 친구들이 약 1년에 2,000명 정도 되고, 1년이 돼서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여기 고가를 받고 뭐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중에 몇 명이 대리를 달고, 그 전에 1,000명 정도가 퇴사를 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과장이 되고, 뭐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자, 드디어 한 10몇 명 정도 남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또 몇 명이 상무로 올라가면 자동차가 나오고 운전기사가 나오고 법인카드가 나오고 골프 회원권이 나오고, 이제 이 사람의 그 정결권이라고 하나요? 그 권리, 얼마까지는 이 사람 선에서 다 결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권리가 나오고, 회사에 따라서 IMF 이후에 우리나라 임원들도 이제 자기 개인 방이라는 게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아직도 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개인 방이 나오고 비서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32살짜리 대리가 좀 슬픈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름기를 쫙 제거를 하고 저한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별로 자기 미래가 그렇게 멋져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때
이분에게 되게 미안했던, 죄송했던 기억이 있고요. 사실 신인 작가 혹은 젊은 작가, 자기 작품의 커리어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취재를 한다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옛날에 유진아 씨, 영화 비평가 유진아 씨가 쓴 시나리오 작법책에 보면 첫 머릿말 첫 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필요한 게 있다면 당장이라도 나가라.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굉장히 도와줄 것이다, 뭐 이런 류의 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거의 비슷하게 체험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지독하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꾸준하게 질문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신뢰를 무릅쓰고 라는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난 오늘 이거를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일단 같은 대답을 한 3번 정도 듣는 것 같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왜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왜냐면 이분들은 처음에 저랑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그분들이 봤을 때는 유명 작가고 하니까 또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언어를 순화시켜서 말을 하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요즘 회사들은 영어나 이런 것들을 전문 용어를 너무 많이 섞어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지금 자기 앞에서 앉아있는 이 작가라고 하는 이 눈만 뻐끔뻐끔 거리고 있는 놈은 분명히 못 알아듣는 눈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분들이. 그럴 때 이제 빨리 저의 무식의 정도를 이분들이 알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 새끼 상당한데? 진짜 무식한데? 이러면 이제 언어 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설명해 줘야 되는지, 그래서 쉬운 말로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걸 보통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면서 자기네 언어로 또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도 처음에는 미안해서 자리 뜨고 이러다가 제일 길게 인터뷰했던 게 아마 2012년 석가탄신일이 월요일이었을 텐데, 월요일 휴일날 도저히 화요일 아침에 올려야 되는 이 내용을 채울 자신이 없어가지고 사실 확인이 안 돼서 집에서 쉬고 있는 이분을 졸라가지고 만나서 오후 1시에 만나서 그날 저녁 10시까지 던킨 도너츠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한 게 아니에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못 알아먹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회사원들은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날개대리 관련한 에피소드였는데, 대기업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걸 계속 묻다가 그 날개대리 나오는 씬에서 장그래가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바둑이 있다라고 깨닫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분하고 그 던킨 도너츠에서 열심히 이야기한 다음에 대기업의 대리가 장그래가 함부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헐렁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캐릭터도 뭔가 존재감을 줘야 되겠다. 장그래가 자기의 어떤 기분 좋은 조언의 승리 이런 걸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도 그 취재의 힘이었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여쭤보거나 어떤 길게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여쭤보는 게 되게 죄송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질문을 명확하게 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만 딱 확실하게 알아듣고 오는 게, 그 말해주는 분들도 이 사람이 알아듣기를 바라고 자기 아무 대가도 없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 자체를 모호하게 할 게 아니라 내가 꼭 알아야 될 질문을 준비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미리 만나러 가기 전에 카톡으로 질문을 5개, 7개 이렇게 먼저 보내드린 다음에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근무하다가 생각도 좀 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네. 네.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하나 정도 더 받아봤었어요.
캐릭터가 이야기를 끌고 플롯을 만든다고 말씀 주신 것을 인상깊게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그거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어떤 작품에 어떤 캐릭터가 등장해서 플롯을 끌고 갈지 캐릭터를 정하시는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정하시는 기준이 뭔지 우선 궁금하고요. 하나 더 질문이 가능하다면은 그리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에피소드는 플롯을 구성하는 좀 큰 틀이라고 생각하면 될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싶은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그 캐릭터와도 연관이 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끼에서는 이걸 제일 그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계속 밀어내요. 바깥으로 밀어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뭐야 이 더러운 기분은, 이게 제가 제일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실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건의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드라마 시나리오를 개발을 하면서도 이제 전문 시나리오 작가는 자꾸 사실관계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관객이나 독자가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 이게 다 픽션인데, 실제 하는 사건도 아니고 픽션인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나,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각 작품마다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매혹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그 매혹적인 지점을 기대하면서 이 작품을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작품을 그걸 기대하면서 보러 갔는데 다이아드 같이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것처럼 그 작품이 태생부터 다 가지고 태어난 어떤 그 틀이 있는 거죠. 이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라서 그 안에 작품 안에 들어가는 사실관계에 대한 추적, 예를 들어서 뭐 류해국이나 이런 사람이 뭐 이장이 자기 아버지랑 어떤 금전거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다 그냥 흘러가는 과정에 있는 어떤 것인 거죠. 그냥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저기에 서 있던 뭐 이장이 됐건 누가 됐건 힐끗 한번 류해국을 보는 그 눈빛을 주인공이 캐치했을 때 아 뭐야 이 자식들은 하는 그런 느낌 같은 거, 이게 이 만화를 끌고 가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그 주인공의 느낌이 이런 거에서 기반을 한 거였구나, 불쾌감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작품에 등장할 캐릭터를 정하실 때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정할 때 일단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 이야기일지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인이라고 이제 신안 앞바다 도굴꾼 이야기 나오는 만화가 있는데, 그러면 배역이 빠내집니다. 이제 누가 가장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을까가 주인공이죠. 왜냐면 주인공은 액션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가이드 역할만 잘 해도 주인공이죠. 걔가 가야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걔는 액션의 주체가 아니어도 돼요. 걔로 인해서 걔가 그 공간에 갔기 때문에 무슨 일이 비롯되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인이라는 만화에서는 그냥 제비족 같은 좀 잘 안 팔리는 제비족 같은 애가 하나 나오고, 그 관석이라는 그 돈 되면 무슨 일이건 다 하는, 그렇지만 꾀가 좀 있는 사람이 나오고, 이제 쩐주 역할을 하는 이 골동품, 이 도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의 이제 지시를 받은 인사동의 골동품 전문가 노인들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그 신안으로 가서 봤더니 그곳에 몰래 도구를 해야 되니까 배에 선장도 필요할 거고, 물질하는 사람들도 필요할 거고, 망 보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여기에서 이제 제일 재밌는 게, 저는 재밌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파인에서 다 악당들이에요. 파인에서는 좋은 놈이 한 명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인데, 말하자면 무법자인데, 얘네들끼리 배를 타고 나가서 도자기를 건졌어요.
돈이잖아요. 어떻게 서로 죽이지 않고 합심해서 자기네들끼리 세운 법을 잘 지켜서 육지까지 이 도자기를 옮겨오게 할까? 이 룰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니네가 그거 갖고 있어봤자 니네는 이걸 시장에 내놓는 순간 경찰한테 잡혀간다. 그때는 그게 불법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경찰이나 군에서 이걸 다 채취를 했기 때문에 도구라는 건 다 깜빵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는 이걸 가지고 결코 돈으로 못 만들어. 우리 서울의 쩐주가 이걸 돈으로 만들어서 니네한테 뭔가를 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합심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인물 구성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주인공과 제일 역할이 센 캐릭터들이 그려지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짜보면 누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도 다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굴과 관련한 그 바닷속에 뭔가를 이렇게 매장되어 있는 뭔가를 도굴하는 이쪽에 대한 관련된 책이나 이제 네이버 그 뉴스 그 검색하는 거기에 들어가 보면 76년도, 77년도에 도굴, 뭐 신안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당시에 신안 앞바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 인양 작업을 하다가 몇 명이 죽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날씨는 또 어땠고 막 이런 것들이 대통령까지 와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라든지 그런 사건들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그런 것들을 준비할 때 저희 스태프들 문화생들한테는 76년, 77년도에 서울, 부산, 광주, 목포, 신안 이쪽에 자료 사진들을 한 넘겨가지고 한 200컷, 300컷 사이로 배경 작업을 연재 들어가기 전에 싹 끝내놓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밀도 높은 배경 같은 건 주 2회 연재하면서 그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원고의 인물의 채색만 하기에도 시간이 다 쓰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범용적으로 쓰일 배경들은 미리 작업을 시켜놓죠. 그래서 배역은 인물은 주인공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 같아요. 꼭 그 일을 해야 되는 존재는 정해지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네. 지금 강연하시는 모습도 마찬가지인데 다양한 설명을 하시다가 계속해서 주제로 딱 가시거든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냥 아닙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네. 그거 길러지신 건가요? 아니면 타고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계속해서 그 주제로 딱 가세요. 다양한 사례를 들지만 네. 그 주제로 딱 가시거든요. 제가 공부를 되게 못해가지고 그 무식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이라서 아까 저 이제 작가님께서 질문하셨던 취재할 때 미안함을 감수하고 어디까지라고 했을 때 저는 저의 무식함을 제가 진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미안함을 감수하면서.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성실한 결과물이 그분들께 보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미생을 하면서 또 읽기를 하면서 되게 제 주 독자층이 이제 회사원 분들이시니까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학교에서도 만화학과에서 6년 정도 강의를 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제 모습이 녹화된 걸 볼 때가 있어요. 그걸 보고 횡설수설을 하는 몇 번의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되게 많이 길러진 것 같습니다. 그 강연하면서. 그래서 와이프하고 말싸움할 때도 그게 주제가 분명하게 안 흔들리고 이렇게 집중되는 거. 확실히 강연 많이 하면서 그리고 무대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 머리 하얘질 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지금까지 미생 때문에 한 150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강연을. 특히 기업체 강연 같은 거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 PPT를 만들 때 마인드맵으로 먼저 설계도를 짭니다.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강의가 끝나야 되겠다라고 마인드맵으로 먼저 짠 다음에 거기에 이제 PPT 장을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안으로 모아지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캐릭터가 플롯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강연을 듣다가 국어 연재 때 미팅으로 어떤 그 관계도라든지 그거를 아셨다고 하면은 사건을 기획안 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구성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캐릭터랑 B라는 캐릭터가 만나서 어떤 성과를 낸다 이 정도로만 그 구성을 해놓으시고 취재 단계에서 어떤 사건의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거를 사건을 마무리 지으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제가 아까 장그래가 징검다리식으로 뭔가를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그 체험을, 그러니까 캐릭터의 체험, 그러니까 플롯이 아니라 어디까지 그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장그래한테 맨 처음에 잡은 부분은 제일 형편없는 단계에서 얘가 형편없는 짓거리로 형편없는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가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장그래를 어디에다 맞췄냐면, 저도 회사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딱 제 눈높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장그래도 성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 회사에서 이면지가 얼마나 중요하게 이야기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떤 이면지 인간은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바로바로 파기가 필요한 이면지가 있고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이면지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되게 신경 썼던 부분은 불필요하게 악인을 만들지 말자라고 해서 그 이제 딱풀 빌려간 친구도 뭔가 뭐 이 직장 드라마인데 뭐 그렇게까지 악인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날개대리 같은 경우도 뭔가 이해할 수 있는 뭔가를 주자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 유튜브 방송 잡스러운 연애라는 곳에 거의 잡스럽더라고 이렇게 영화 다루는 거기 한번 나가게 됐는데, 거기 여성 작가분께서 제가 이제 그 방송 촬영하면서 미생에 빌런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작가분이 자기가 볼 땐 그 날개대리 박대리가 자기가 볼 땐 빌런이다. 그렇게 남한테는 세상 좋은 사람 같지만 같은 팀에서 일하면은 복장 터지고 온갖 피해는 같은 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겪게 된다. 그래서 그 만화상에서 야 제대로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상사에게 자기는 감정이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예상치 못하게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사실 어디까지 구상을 했느냐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거는 머릿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플롯 아니야? 할 정도까지 에피소드가 생각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요르단 부정사건 그 드라마에도 나오는 김유원 씨가 했던 그 회사에 가가지고 팩스 넘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서 장그래가 이제 뭔가를 딱 파고 들어가서 하게 되는, 그게 이제 바둑을 은유해가지고 지건 이기건 꼭 뒀으면 하는 수는 두게 된다라는 걸 가져와가지고 이제 쓴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문장 같은 걸로 이렇게 되게 이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많이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뭐 있으실까요? 네, 지금 시간이 좀, 네. 좀 지나쳐가지고요. 일단 저희 설문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거 좀 작성 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렇게 오늘 유태호 작가님 사실 지금 마감 오늘 마치시고 지금 1시간 딱 주무시고 오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피곤하실 건데
이렇게 또 저희 협회에 애정이 되게 많으세요. 아시겠지만 저희 웹툰작가협회 만드신 장본인이시기도 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예, 오늘 좀 오늘 되게 모처럼 되게 그 질문이 많아서 좀 더 이어가고 싶긴 한데 저희가 지금 여기 5시까지밖에 예약을 해서 아쉽게, 하지만 분명히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포럼에서는 예고드렸던 것처럼 그 호랑은 작가님 오셔서 그 최근에 이제 카툰 렌더링 에 대한 얘기 좀 들을 거고요. 그리고 이용수 작가님 오셔서 챗 GPT를 쓰면서 원고하는 게 어떻게 달라졌는가, 본인 작업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가, 본인 약간 체험기 비슷한 얘기를 아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디프리는 저희가 여기 그 예약을 해놨고요. 그 참가 신청해 주신 분께는 아마 안내 문자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좀 난 간단한 얘기 안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더블 플레이 치킨이라는 치킨집입니다. 여기서 한 10분 거리예요. 가까우니까 혹시 끝나고 아쉬운 분들은 또 들려서 같이 좀 더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늦게까지 오늘 이렇게 마감 마치자마자 오셔서 멸딩 강의해주신 윤태호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